연애 그리고 연애 그리고 사랑. 다들 여러분 이런 연애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하고 있거나 모쏠이니까 앞으로 꼭 하고 싶거나 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대화 내용은요, 한 캠퍼스 커플이 야심한 밤에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 그럼 이들의 실제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눈물 나요? 장난해? 지금? 어? 장난이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죽이고. 연인들의 은밀한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폭력의 공포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최근 10년간 정서적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의 9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피해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눌 저는 경찰교육원에 있는 교수요원 고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17년 차 경찰관이고요. 경찰 생활 중에 12년은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바로 데이트 폭력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고 만약에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어들이 있고 이거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데이트 폭력은 보시는 것처럼 연인들 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뉴스 영상을 통해 사건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무려 4차례나 들이받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염산을 뿌린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구덩이에 시멘트까지 부어가며 철저하게 숨긴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자친구는 어이없게도 서로 너무나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특히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SNS를 검열하고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이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서적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너무 높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정서적 폭력이 데이트 폭력의 징후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것처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꽃을 건네면서 교묘하게 피해자를 달래죠. 그러면 피해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실수일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조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가해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때리더라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사과를 하면 너는 또 나를 용서할 거고, 내가 널 때리더라도 너는 또다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나의 애완동물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들의 심리적인 기저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20건, 우리는 이 범죄로 3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형의 살인 사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을까요? 강도살인? 바로 데이트 폭력 살인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7배, 강도 살인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범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범죄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시작이나 폭력의 현장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선택해야만 이 범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데이트 폭력을 고민하기 전에는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저 여자는 헤어지지 않고 저러는데도 살지, 만나지, 왜 저러고 살지? 하지만 여러분, 질문에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의 뒤에 숨겨진 바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폭력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그냥 수인했으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겠지.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여자가 남자를 화나게 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렸지. 심지어는 맞을 짓을 했겠지. 라는 이 이면에 있는 사회적 비난들이 대부분 두려워서요.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한 침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모든 범죄는요,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언제나 그곳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만 바꿔가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 그 나쁜 놈은 자꾸만 때리는 거지? 왜 그 나쁜 놈은 자꾸만 때리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는 저희의 행동의 일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폭력이라는 씨앗은 일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사진의 의미는 바로 방관과 침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트 폭력 가해하는 현장을 보고서도 혹시라도 나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잠시 침묵하고 방관을 선택했을 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더욱더 폭주하게 되는 강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 가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야, 분명히 그건 폭력이야 라고 언급을 해줬을 때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폭력의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의 어떠한 저항보다요,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잠시 방관하고 침묵했었을 때 사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정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뉴욕대를 조기 졸업한 수재였고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자친구가 서서히 옥죄어오는 폭력 속에서 시들어가고 그리고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걱정을 할 게 염려스러워서 꾹 하고 침묵을 했었고요. 결국 악마 같은 남자친구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녀는 야산 시멘트 덩이 속에 묻혀진 채로 그리고 주검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정 씨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는 수천 명의 선정 씨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보게 된다라면 눈 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정 씨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와 같은 사람을 본다라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가 하고 있는 건 폭력이다. 사랑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과 폭력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에게 폭력이 시작된 순간 당신의 사랑도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방금 강연을 해주신 고지연 교수 요원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혹시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고지연 교수 요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국세청 감사관실 청렴 세정 담당관실 이은배 조사관님께서 바람직한 세무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방금 소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세청 감사관실 청렴 세정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이은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이 공직 박람회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고 특히나 공직을 준비하시는 여러 분들 이렇게 오면서도 봤는데 너무 표정이 밝고 눈빛들이 정말 이글이글 거의 뭐 반드시 들어와서 공직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보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람직한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을 우리가 세무 공무원이라고 칭하는데 세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중앙 부처인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정부 부처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근무를 약 한 18년, 19년 정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느낀 세무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어떤 역량이나 공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세청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이게 저희가 2017년에 각종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약 129.5조 원이 예산이 필요했고요. 행정치안 같은 경우에는 8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400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로 정책을 집행하고 또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예산들을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청은 지금 세종시에 국세청 본청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 총 6개의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방국세청 산하에 총 121개의 세무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세무공무원으로 처음 임명돼서 발령받는 곳은 세무서가 될 것이고요. 세무서에서 직접
납세자들과 직접 부딪혀서 같이 세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 본청에서 순환 근무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또 각종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수, 아까 말씀드린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 제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분들을 위해서 각종 안내라든지 상담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세무 신고 자료라든지 회계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오히려 돌려드리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업무도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국가를 위한 저희들 세정 노력도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세 행정의 국제 공조, 그러니까 다른 해외 국가들과 조세 협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공조 협조를 맺어가지고 국외에서 탈세하는 기업, 흔히 역외 탈세 기업들이나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한 그런 기업들의 세금 탈루를 적발하고 징수하는 그런 기능도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는 것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근정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했는데 이건 쑥스러우니까 바로 패스를 하는데, 왜 제가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년 1216억 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막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사업장을 이용해서 아주 변칙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관과 그 세금 액수입니다. 10년 동안 약 1216억 원의 우리나라 세금을 환급받아 갔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약 한 8개월에 걸쳐서 약 한 86만 9천여 건의 해당 세무 신고 자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부정하게 세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100% 다 121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령상 또는 규정상 허점들을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1년 동안 약 3,37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기업들에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과세 방지라 그래서요,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지 않아야 될 때에 세금을 과세한 것을 우리가 부실과세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납세자한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더러 납세자의 권익을 상당하게 침해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든 조세심판원에서든 관련 부처에서 잘못됐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그 사건의 부과 처분 절차를 우리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하는 정부 업무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2년 연속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종 언론에 이제 홍보됨으로써 성실한 납세 의식을 좀 고취시킨 면이 있었고요. 또 저희 정부 정책도 이제 홍보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제 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가장 이제 영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을 한 계기가 된 일을 또 직접적으로 하면서 느낀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 또는 가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3가지 정도로 해봤어요. 근데 다른 부처에서 다른 이제 여기 부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공직자로서의 가치나 사명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리한 현장에서 경험한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명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너무나 진부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한민국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든 누구든 사명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드시 끈기와 열정에 기반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다국적 기업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을 때 약 8개월에 걸쳐서 86만 9천여 건의 세무 신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인내와 끈기와 열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도 어떻게 보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끈기가 없거나 열정이 없는 사명감은 공허합니다. 이걸 가지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고요.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이어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의 전문성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 활동이 세계화되고 또 복잡 다양화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이나 방법도 너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납세자 또는 그 의뢰를 받은 로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되는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상대방이 되는데 그 이상의 전문적인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세법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과세한 건도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과 변호사 3군데에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과세 논리에 어느 누구도 3군데 회계법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업무를 임해야 된다는 점, 그건 이게 가장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청렴입니다. 청렴은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부처에 있든 또 어느 자리에 있든 또 특히나 요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느 부처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세인데 국민의 재산이나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되는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높은 청렴성이 요구가 됩니다. 본인이 청렴하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청렴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다. 절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세금은 모든 국민들께 공평하게 과세되는 거야.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담보가 되어야만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용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이제 재산 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세무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도 벌써 재산 등록을 시작을 해요. 다른 데서는 기관장이나 사급 뭐 이렇게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재산 등록을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위 직원들도 본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공무원들이 더더욱 다른 부처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3가지는 혹시 세무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저 역시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께 늘 봉사하는 그런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인데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혹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하시죠.
부스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부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매력 그런 게 뭔지 항상 물어보고 다니는데 제가 무엇이 가장 나에게 맞을까 하면서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혹시 관리자님이 생각하시는 세무공무원의 매력이란 무엇이고 관리자님은 어찌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나요? 질문이 두 가지죠. 예. 제가 왜 세무 공무원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고 보람인지, 그죠? 네. 두 가지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무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뭐 제가 뭐 세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사명감이 있거나 뭐 이런 사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세법이나 회계와 관련된 학교와 또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손쉽게 사실 세무 공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어느 부처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요즘은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복지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아니면 여러 자녀장려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드리는 오히려 장려금 형태로 드리는 이런 일들도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국민들께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정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탈루하는 그런 정말 악덕 기업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각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어려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저희들이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누군가를 잡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우리 구세청이라는 점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또 질문 답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혹시 세무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배진석 연구원님께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되기, 연구직 공무원 바로 알기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라고 내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공업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 배진석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 혹시 KS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표준? 그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대기업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와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한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왜 공무원이 됐는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좋은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뭐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연구직 공무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세무직 공무원보다 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진 직군이에요. 그런데 뭐 공무원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직업을 공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아닌가요? 그죠? 왜 뭐가 되려고 하면 직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직업을 제가 공직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제가 하는 공직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앞에 두 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호세 무이카라고
그 우루과이 대통령인데 이분은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 자기 임금의 90%를 기부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공직하면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근데 요 다음 분은 더 재밌는데 여러분 직업을 왜 가지시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꿈, 경제적 활동에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재밌는 분인 게 이분은 꿈이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분은 꿈이 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과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어떤 환경 때문에 금융업에 종사하시게 됐는데 그 업도 열심히 하셔갖고 1년에 6억이나 버신대요. 책도 쓰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직을 왜 택하고 싶으세요? 자이든 타이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직업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멋진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해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연예계에서 다 성공하신 분이죠. 이분들의 공통점 아시는 분. 이분들이 격투기를 하십니다. 신기하죠. 성공을 했는데 딴 걸 한다 이거죠. 공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직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하여튼 18년 생활 동안 계속 공직할지 안 할지도 저도 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왜 전자공학과를 다니게 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전자공학과를 나오면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 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그거 못하고 뭐 전자회사 가서 딴 거 하고 있더라고요. 납땜질하거나 뭐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제가 영구직 공무원인데 이게 뭐냐면 광고 카피랑 같은데 어디까지 가봤는데 제가 18년 동안 제 조직에 근무하면서 한 30여 개국에 한 60여 개의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제가 하는 일이 아까 국가 표준을 만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를 제가 하는 일은 직무상, 그러니까 법령상 우리나라에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얘기하거나 대표직을 할 때 제가 나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저는 표준을 했었거든요. 정보통신 표준을.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런 많은 나라를 가보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찜찜한 게 뭐냐면 저는 영어보다 수학을 잘해서 공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오니까 또 영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전 수학을 더 잘하는데. 근데 영어도 전 세계 공통어지만 실제적으로 수학도 전 세계 공통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은 풀면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건 하여튼 뭐 방송에 나간다니까 실제 상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있는 요 얘기를 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직이 어떤 건지 다른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S사 커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이미지로는 좀 고급 브랜드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좀 이걸 마시거나 요거 파는 데 가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미팅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이런 데 가서 하면 뭐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이미지일까요? 커피.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엄청난 간접 광고를 했습니다. 이걸 마시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분들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광고 이미지가 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S모 커피의 1호점이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 나와 있는데 아시죠?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에. 그 시애틀에 거기가 어디냐면 이 퍼블릭 마켓이라는 곳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셨나요? 시애틀에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거기에 1호점이 있어요. 이 커피가 왜 유명해진지 아세요? 자, 혹시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시면 아침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수산물을 막 나르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냉동창고에 넣고
잠깐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추운 그 이렇게 나무 때는 난로에서 지금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봉지 커피 드시고요. 이분들은 뭘 들으셨냐면 에스모 커피를 들으셨어요. 왜 그랬냐? 이 커피가 향이 진해서 비린내를 없애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데 좀 오래 따뜻한 게 같대요. 이거를 이 현재 에스모 사장이 무역업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커피 먹는 걸 보고 그 커피 향에 반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적도 바뀔 수 있고 학적만 안 바뀌는데 하여튼 직업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직업에 대한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성공이 어떤 건지 다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각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 이것도 잠깐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느라고 이거 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분 중에 서로 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 싫어하시나요? 이 사람 두 분이 개념이 다른데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의 개념이 어떤 게 다르냐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IT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자기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서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제품에는 미국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빌 게이츠는 하드웨어는 안 건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게 더 글로벌할까요? 저는 표준을 아까 했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티브 잡스보다 빌 게이츠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MS의 시장 장악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 회사를 나왔는데 지금의 애플사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노베이션 컨셉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산업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직업을 보고 심어주느냐 이런 차이를 보라고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강대국이 미국 같으세요? 중국 같으세요? 산업적으로 보면 이 무게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조업 베이스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되고 혹시 드론 아시나요? 드론의 세계 최고의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드론의 시장 점유율의 세계 최고는 중국입니다. 깨질까요? 깰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얘네를 깰 수가 없어요. 근데 드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항공에.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엔진이 두 개가 아니고 바람에 회오리 바람 이런 데 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 우리로 얘기하는 양력을 하는 거를 4개, 6개 만들어요. 그럼 얘가 실제적으로 전자 제어 기술을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항공에.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를 자기네 순수 기술로 세계 1위를 먹었어요. 전 세계 어디도 얘를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다르다는 거죠. 국가 간도 달릴 수 있다 이거죠. 직업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부 같은 데 오시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아니면 산업계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 그 나라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셨던 앞으로 공직을 갖던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스펙 쌓기만 하셨어요. 이건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이력서에 나는 몇 킬로그램에 키 얼마에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우리 부모는 뭐 하시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뭘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할 때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가 중요하잖아요. 실력 쌓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아까 그 에스모 커피 만든 사람 그 회사 만들 그 사람 그냥 무역업자예요. 예. 근데 커피 세계 최고가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져서의 성공의 의미를 뭔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롤 모델을 만드세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든 뭐든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비속어로 엑셀맨이 되라고 하는데 달력을 만들으셔서 매일 뭘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 직업 이거 넘어가고 뭐 이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업이 뜨는 직업이 있고 사라지는 직업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UN 보고서에서 세상에서 이런 직업들은 없어집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승무원이 엄청난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 이후로 땅콩회항 이후로 그 승무원 직업에 대한 뒷모습이 보여졌죠. 지금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그 직업이 뭐냐면 서비스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공적 서비스업이거든요. 저희 원래 영어로 다른 표현이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예. 이거 잠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공무원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 이런 거 아닌가요? 좋은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제가 아는 좋은 얘기는 이건데 앞에서 멋진 분이 여성분이 말씀하셨죠. 경찰. 그렇죠? 경찰 아니면 왜요? 소방관들.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질리실지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일을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랑 같이 일하게 된 이해관계자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면 들어오셔서는 오는 건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십니다. 공직이 되게 재밌는 게 끝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사무관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일 먼저 나가십니다. 고위직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처럼 고위직 아닌 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연구직 공무원 얘기하겠는데요. 뭐 이거는 골치 아프니까 혹시 최근에 헌법재판소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기 연구관이 계십니다. 법제연구관이라고. 혹시 그 과천에 있는 미술관 가보신 분, 국립미술관 가시면 그 미술 전시하는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학예연구관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국가가 들어가는 조직이 3개가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국가정보원, 국가기록원, 그 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인데 국가정보원은 모르겠고 그거는 좀 어려운 조직이고 국가기록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직 공무원이 그 주로 일하는 곳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뭐 연구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게 이렇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채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력 채용,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교 경력을 갖고 채용하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그 연구관이나 뭐 이런 걸 꿈꾸신다고 하시면 공대나 아니면 특수직업 나오셔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학력을 가지시고 그 오시게 되면 비록 월급은 적지만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배진석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강연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심상현 주무관님께서 내가 살아온 농업연구사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청 소속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심상현입니다.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왔는데요. 일단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꿈은 그거였는데 살다 보니까
농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알아보다가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고 가게 된 곳이 저기 지금 요 앞에도 이제 부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그 원예 특작과학원이죠. 거기에 이제 연구 보조원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엔 국가직이었는데 이제 지방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화돼서 이제 경기도청 소속이 돼서 경기도에서만 지금 2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예과를 나왔고요. 시설 원예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농촌진흥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했던 일, 성과 같은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의 분위기 같은 거 알려드리고자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이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농업연구사는 이제 농업 전반적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좋은 농업 기술들을 이제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와 같은 직종에 있는 이제 농촌 지도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시군 소속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개발된 기술들을 농업인들한테 교육하고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기구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수산하고 산림만 빼고 농업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근무 인원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이제 그 1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개발국과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보급국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화장목연구소라고 해서 그 장목마다 이렇게 각 적지마다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는 이제 3군데 있습니다. 버섯연구소하고 소득자원연구소, 서인장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이제 농업인들한테 꿈과 활기찬 농촌,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뭐 일련의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은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게 결정이 되면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했던 성과들 중에 하나 중에가 이제 포구 노즐입니다. 이 포구 노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여름철에 온실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농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식물들도 이제 잘 없어요? 동영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말로 떼워야 될까 봐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노즐은 이제 그런 온도 강화를 목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이제 하우스 내에서 여름철에도 식물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기존 노즐하고 차이점은, 기존 노즐은 많이 막혀서 잘 안 됐던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갖고 잘 안 막히고 물방울도 작아서 미세해가지고 잘 뿌려지게끔 만들어진 노즐이고요.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온도를 5도 정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이 약재 농약을 뿌렸을 적에 기존에 뿌리던 방법 대비해서 50% 정도의 이제 약재 절감 효과가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연구인데요. 이건 펄라이트 자루 재배와 이제 배액 전극 관수 시스템이란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수경 재배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많은 면적들이 이제 넓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규격화되지 않고 뭐 기술이 매뉴얼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표준화시킨 방법을 해서 농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이 기술을 적용해서 수경 재배를 안전하고 또 이제 수확량을 많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기술도 이제 자동화 시켜 가지고 이 기계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식물이 빨아먹는 만큼만 관수를 하게 돼서 최적적으로 이제 관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가정용 수경 재배기가 되겠습니다. 이 농업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은 이제 도시민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 도시농업 쪽에 또 관련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이 했던 그런 수경 재배기를 가정에도 도입을 하고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전시회에 이런 제품들을 이제 내보냈고요. 가정용으로 이제 LED를 설치를 해서 실내 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이제 재배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제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웰스팜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은 이제 이렇게 저희 주방을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주방 문을 열게 되면 이런 재배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가정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그런 용도로다가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서랍과 다단식 재배대를 적용을 하고요. 태양을 대신하는 LED를 사용을 해서 식물을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일을 동영상 시청으로다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